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단어는 이것인데요. 발음에 주의하셔야 되고 왜 그렇게 읽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단어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 전에 이 단어에 대해서 요청을 해주신 보이걸님 감사합니다. 잘못 읽는 한자어로서는 이 통찰 그리고 구두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두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잘 이 얘기를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이건 구독이 아니라 구두로 읽는다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한 단어인 통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찰이란 말은 조선왕조실록에 보시면 261건이 검색이 됩니다. 자, 일단은 계속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자는 원래 고을동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것은 동이 아니라 통으로 읽는다.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글자 잘못됐네요. 통찰로 읽습니다. 통찰. 동찰로 읽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험 문제에도 도금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통 같은 경우는 장음입니다. 그래서 통찰로 읽는 게 맞다라고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글자는 둘 다 장음이긴 한데 7급에 해당하는 발글, 통, 그리고 이것보다 먼저 나와 있는 고을입니다. 마을이란 뜻입니다. 골동입니다. 구획이고 물수가 부수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글자 같은 경우는 물수가 있는 걸로 보아 물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한 가지 동인데 보통 이 동자가 무릎 범자에 입 구자이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한다. 그래서 한 가지 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함께 모여 사는 그런 거주 형태를 따라서 이게 고을동이라는 말이 됐고요. 원래는 동혈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동굴에서 모여 살기도 했죠.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고을동자 같은 경우는 지명에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쌍문동이니 신사동이니 하는 동의 지명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요. 아주 특별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행정구역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이 글자가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신기해하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꼭 중국 사람에게 이 글자는 거의 동굴, 주로 cave라고 얘기하죠. 동굴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오늘처럼 밝을 통자로 그 해석하고 읽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 경우도 뒤에 한 번에 제가 모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밝을 통자로 생각하고 이게 왜 밝다라는 뜻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허신의 설문해자의 허신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진류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빠르게 흐르는 것이다. 그렇군요. 이게 물길이 이렇게 모여서 그렇죠? 물이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 아주 급속하게 빨라지겠죠. 물이 모여 있으니까요. 점점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수는 뜻을 나타내고 같을 한 가지 동자는 음을 나타낸다. 실제로 동이라고 읽으면 그렇게 되고요. 통으로 읽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해자 주에 보시면 이 동자나 빠르게 가는 거기 때문에 착받침 있는 이 동자나 아니면 말 맞자가 있는 이 동자 모두 다 빠르게 달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 개가 서로 뜻이 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동자는 빠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쫙 휩쓸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 빠르게 지나가다, 통과하다에서 뚫다의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참고로 이 마을 동자 같은 경우로 만약에 이걸 해석을 한다면 네, 제가 고을 주자도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이 내천자도 물이죠. 그 사이사이에 네, 마을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마을이 고을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지에 대한 네, 설명도 이것과 더불어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네, 정말로 동굴이라고 한다면 동굴에 그 주거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큰 강 옆에 그렇죠? 마을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좀 더 큰 고을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고을 주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큰 규모의 마을,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곳을 일컫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글자는 물길이 빨리 흐르고 통과하다 하기 때문에 이 통할 통자와도 서로 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밝을 통자 이렇게 소전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총 9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래쪽에 있는 찰자를 보시겠습니다. 찰자는 준 4급이고 살필 찰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4획이고 위에 거는 이게 집면자죠. 여기에 점이 불동주가 없는 것은 덮을멱이라고 얘기하고 위에 이렇게 지붕 같은 게 있는 것을 집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멱이라고 얘기하고요. 어쨌든 지붕이 있는 집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중에 소전체에서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것은 고기 육에 손수에 보일시니까 제단에 손으로 고기를 이렇게 바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할 때 제자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있는 그런 그 마음가짐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무척 신중하게 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살필 찰로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허신의 설문회자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이게 이제 덮을 부도 되고 다시 복도 되는데 다시 복으로 하면 복심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다.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 면자를 뜻을 따르고 아래에 있는 이 그 제사 드릴 제자 있죠? 제자는 음을 따른다 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이게 회색으로 된 좀 흐릿한 글씨는 설문해자 주, 단옥제 주에서 추가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설문해자의 대서본에나 소서본에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대서본에는 이 두 글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해석이 좀 애매한데 뭐 뒤집는 것이다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덮다, 덮는 것이다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그 제사 지낼 제자 같은 경우는 뜻도 되고 그렇죠? 음도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형성으로 본다면 이거는 제자이기 때문에 살필 찰자에서 발음을 담당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소전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총 14획이네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14획이 됩니다. 그래서 동찰이 아니라 통찰로 읽어야 된다. 오늘은 좀 글자 설명이 좀 길었네요. 자, 그럼 이 통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왕조실록에 또
260여 건이 검색될 정도로 예전부터 많이 쓰던 단어인데요. 통찰은 어떤 뜻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뜻입니다. 2, 3번의 뜻은 사실은 그 철학적인 용어로 보시면 되는데 1번 뜻이 더 중요합니다.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본다. 꿰뚫다의 뜻을 통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할 통자와도 통하기 때문에 이것은 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물을 꿰뚫어 관찰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통찰의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죠. 밝은 이성에 의한 깊은 통찰과 굳센 의지에 의한 조용한 인내를 그는 무엇보다도 강조한다. 안병욱의 사색인의 향연이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왜 통자로 읽는지에 대해서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한글 맞춤법 6장 1절 52항 해설에 보시면 동일한 한자어가 어떤 경우에는 본음으로 나고 어떤 경우에는 소금으로 날 때 소금으로 나는 것은 소금으로 적는다. 이 동의 경우 통찰에서는 통으로 소리 나므로 통찰로 적는다. 지금 소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거 봐서는 여기 이 글자를 동으로 읽는 경우는 본음이고 통으로 읽는 경우는 소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통으로 읽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요. 참고로 중국에서도 통이라는 발음은 기본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이라는 발음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대신 통이라는 발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보았을 때는 통할 통자도 중국에서는 통이기 때문에 이 통자로 읽을 뜻으로 할 때는 통으로 읽는다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혹은 이 통할 통자와 혼동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국립국어원에서는 맞춤법을 통해서 이것을 통자로 읽는 것은 속음이다 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동으로 읽는 것이 본래의 음인데 속세에서는 흔히 이걸 통으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뒤에 찰이 들어가면 우리는 동찰이 아니라 통찰로 읽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통시라는 말도 지금 유의어로 되어 있고요. 투시도 유의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또 꿰뚫어 보는 것이죠. 이것도 통으로 읽는 것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통찰에 대한 중요하진 않지만 2번, 3번 뜻을 짤막하게 보시면 심리용어입니다.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여 장면의 의미를 재조직화함으로써 갑작스럽게 문제를 해결함의 뜻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도 심리용어인데 심리치료에서 환자가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심적 상태를 알게 되는 일이다. 2번, 3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그런 사전적인 정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번역 과정에서 들어온 것이겠죠. 자, 통찰력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더 많이 쓰죠. 사물이나 현상을 통찰하는 능력이다. 통찰력이 뛰어나다. 통찰력을 지니다 정도가 있습니다. 통찰보다는 통찰력을 훨씬 더 지금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통으로 읽는 단어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통촉이죠. 보시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깊이 헤아려 살핀다. 이 통이라는 동이지만요. 이 단어에는 깊다의 뜻도 있고요. 꿰뚫다의 뜻도 있습니다. 원래 글자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깊이 이거 촉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촛불을 나타내죠.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아니면 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렇죠? 깊이 헤아려서 이 촛불을 이렇게 비춰서 자세히 살펴보듯이 그렇죠? 깊이 헤아려서 살핀다. 그렇죠? 특히 윗사람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할 때는 이게 동이 아니라 동촉이 아니라 통촉으로 읽힌다. 그래서 촛불 촉자도 상당히 재미있죠. 뭔가 이렇게 어두운 곳을 비춰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요즘 말로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것을 촉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도 불붙는 분기를 억누를 수 없어 저지른 일이니 장군을 굽어 통촉이 계시기 바라오. 박종화의 임진왜란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예문입니다. 그래서 통찰뿐만 아니라 통촉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통찰 이 단어보다는 통촉이라는 단어 설명을 사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구독자 분들 중 한 분이 이 통찰이라는 부분 언급하시고 요청이 있어서 통찰을 먼저 설명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으로 읽는 경우가 통촉과 통찰 정도만 있느냐? 뭐 거의 그렇습니다. 이 두 개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우린 욕심을 내자면 이것이 통으로 읽히는 경우는 대부분 꿰뚫다, 자세히 살펴보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꿰뚫다나 보다의 단어들과 한자들과 결합을 하면 통으로 읽는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통달, 사물의 이치나 지식, 기술 따위를 훤히 알거나 아주 능란하게 한다라고 할 때 보통 통할 통자의 통달을 훨씬 더 많이 쓰지만 이 통자도 쓴다. 결국은 서로 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통시입니다. 살필 찰자지만 이건 볼시자죠. 꿰뚫어 환히 본다. 통시라는 말도 국어사전에 있고요. 통관, 이것도 꿰뚫어서 꿰인다는 뜻인데 역시 한쪽에서 다른 한쪽까지 꿰뚫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등재되어 있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통철, 이것도 깊이까지 꿰뚫는 걸 얘기하죠. 깊이 살피어 환하게 깨달음, 통철입니다. 통소, 이것도 상당히 재밌죠. 퉁소의 원말이다. 그래서 통소라고 하면 이게 아마도 깊이 소리를 내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소자 자체도 필히 소자이지만요. 그래서 퉁소도 원래는 통소가 원말이다 라는 것도 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퉁소의 원말이 통소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꿰뚫다, 뚫리다 하는 통자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통찰이라는 단어를 신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1940년대 조선일보입니다. 민심의 동향을 통찰, 치안 확보에 전념하라라는 머릿 기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를 보실까요? 1957년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내일을 통찰하라. 이 대통령 각 의서 훈시 좀 글자가 빠진 게 있습니다만 인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통찰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 다음 또 글자를 볼까요? 통찰력을 보시겠습니다. 주의력 깊고 세심한 통찰력, 아주국 출신 주영 공사 때 역량 발휘 이렇게 되어 있네요. 통찰력이 있습니다. 1965년 조선일보고요. 1978년 조선일보에도 안 보이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는 통찰력에서 통찰과 통찰력 모두 다 예전부터 잘 쓰이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통찰이 훨씬 더 예전부터 쓰이던 단어이겠죠. 자, 통찰이란 말을 한중일 삼국에선 쓰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중국을 보시면 똥차 해서 이거를 통으로 읽지 않고 동으로 읽습니다. 고을이라고 할 때도 뚱이라고 읽고 꿰뚫어 보다 훤히 자세하게 살펴보다 할 때도 뚱이라고 읽는데 우리만 이것을 통이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찬이라는 것도 이 뚫을 천자죠. 뭔가 꿰뚫고 뚫고 그렇죠. 꿰고 이런 글자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뚫을 천자. 그래서 이 통찰을 살펴보면 그 깊숙이 아주 명백하게 살펴서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통찰이란 단어는 송나라 나대경이라는 사람이 지은 학림옥루라는 이런 문헌에도 통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주 예전부터 쓰이고 있던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이 글자를 쓰고 있을까요? 이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발음은 도사츠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동자를
통이 아니라 동으로 읽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 글자의 발음은 단 하나입니다. 중국은 똥, 그 다음에 일본은 노라고 해서 뭐 동굴이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꿰뚫다, 살피다라고 할 때는 깊이 살피다라고 할 때는 이걸 통으로 읽는다, 속음이다라는 것이 국어사전에 실려 있었습니다. 자, 통찰이란 표현 영어로도 비슷할까요? penetration, 뚫다의 뜻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뚫는 것이기 때문에 통찰의 뜻과 대략적으로 통합니다. insight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보는 것이죠. 이건 통찰과는 크게 거리가 없지만 우리가 보통 통찰이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영어에서는 번역을 insight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뚫다의 뜻이 있는 penetration도 통찰의 뜻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통찰력이라고 얘기할 때는 insight를 많이 쓰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뚫는 것이나 안쪽에서 보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의미는 서로 통하죠. 그래서 영어 표현도 사실은 이것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을 동자로 읽지 않고 밝을 통자로 읽는 7급의 한자인 이 통자를 활용한 단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살필 찰로 구성된 통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것을 왜 통으로 읽는지, 그죠? 한중일 삼국 중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통찰이라고 할 땐 통으로 읽는데 그런 통으로 읽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추측을 해보았고, 그리고 통으로 읽는 단어의 특성에 대해서도, 도금이 통인 경우의 특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한자어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었고 여러분들께 그 과정을 설명드릴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자어 204번째 시간에는 동찰이 아니라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통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다 여기까지이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